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디어도 빠른 변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융합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미디어. 과연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리더 오늘은 미디어 미래연구소의 김국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미래연구소, 이름에서 벌써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말 그대로 그런 연구소로 짐작이 되는데, 얼마 정도 된 연구소죠? 네. 지금 올해로 11년째 되는. 11년이면 상당한 연륜을 가진 연구소인데, 주로 어떤 연구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미디어 미래연구소 그러면 미디어의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소겠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희 연구소는 미디어 그리고 미래 연구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앤드 미래군요. 네, 예. 두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더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에 맞는 질문. 사실 지금 정치, 경제 어느 분야든 리더십이 다른 때 안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디어 분야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야말로 리더가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리더가 없다라는 얘기도 또 합니다. 아마도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리더십 자체가 있느냐 어떤 게 리더십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바로 미디어의 이용자이고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하고 시청자, 이용자하고의 소통인 거죠. 그래서 소통에 충실한 그야말로 이용자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 그런 집단에서 리더십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보다는 시장에 대한 접근만 하고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기존의 의사결정에 빠른 속도를 내왔던 그러한 그 집단들을 갖다가 리더라는 개념이나 리더십으로 이해했던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신 이슈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통법, 이제 단통법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실 듯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좀 낮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정된 단통법이 지금 완전히 무슨 말썽꾸러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싸다고 그러고 또 제조업체들은 제조업체대로 힘들어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짧게 요약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본질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애당초 이 단통법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정부로서는 아예 단통법이라는 표현 말고 좀 더 길게 원명을 갖다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로 단통법이 갖고 있는 뭔가 불통법 같은 단통이라는 말이 좀 그런 식의 이제 소통통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꾸 인식되니까 명명 자체를 좀 바꿔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소위 줄여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의 본질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스탠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보의 공공성을 더 확보해서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도 사고 서비스도 받는 개념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단통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충실할 수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단말기의 가격은 단말기 가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소위 단말기와 관련된 보조금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단통법 자체의 기능이 반은 줄어든 상태에서 실시가 됐다라는 한계점을 먼저 갖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보조금이라는 개념하고 장려금이라는 개념이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장려금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상당 액수가 보조의 성격을 띠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거죠. 언급을 안 한 것이죠. 예.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먼저 필요하겠고 2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의 상한선을 긋는 것 자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한선을 긋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시장 논리에 의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소위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과 소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보면 기존의 기기 변경에 의한 보조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조금하고 이걸 좀 차별화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제 또 통신요금 인가제도 좀 풀어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내버려 두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들어보면 또 맞는 얘기 같은데 또 그렇게 해놨을 때 또 걱정이 되는 면들도 많이 있죠. 또 네.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원래 그 요금의 인가제를 채택했던 이유가 부작용이 있어서 채택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채택한 이유가 독과점 행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경쟁 안 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담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실시했던 것인데 예.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만일의 경우에 효과가 날 수가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우려가 그대로 또 나타날 예,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할. 뭘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잖아요. 네. 그죠? 좀 더 이제 고려를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쨌든 기존에 정한 그 법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 이슈가 뜨겁게 됐던 게 이제 다음 카카오톡 서로 회사를 합치자마자 이제 감청 논란 때문에 그냥 휘청했단 말입니다. 다들 뭐 텔레그램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뭐 조금은 좀 주춤하는 것 같죠? 네. 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하지만 사실 좀 냉정하게 따져 보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국가의 안전을 안위를 위해서 또 수사를 하는 문제 또한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할 텐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두 가지 부분을 조화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원하십니다만 두 부분을 조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쪽을 계속 지키려다 보면 한쪽은 또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한쪽의 이해는 한쪽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둘 다 네.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래서 원칙 자체를 정확하게 합의에 의해서 정하고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활용이라는 측면과 전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대가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다라는 형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사실 뭐 SNS 뭐 카카오톡도 SNS 일종입니다만은 이제 결국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제 사실 SNS 통해서 모바일 송금 거의 인터넷 뱅킹의 초기 단계 뭐 요즘 뭐 온라인 전문은행까지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는 뭐 쇼핑도 가능해지고 이 SNS가 어디까지 진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중심으로 본다면은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처음에 막 퍼지다가 좀 주춤하고 이런 측면 같은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비즈니스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의 양상은 특히나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지속적인 관심을 못 끌더라도 순간적인 주의만 끌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간순간을 상품화할 수 있는 형태의 SNS라는 것 자체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신뢰도가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오염돼 버려 가지고 망가질 수 있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별로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보여집니다. 상당히
왜곡된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또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 강화하죠. 그렇죠.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치 어떤 사회적 그 부작용을 갖다가 배출하는 예. 통로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양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쪽으로만 너무 활용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정기능으로서의 시장 기능 자체를 안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소셜 커머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셜 커머스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홈쇼핑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소셜 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바로 그런 거죠. 것이죠. 예. TV 홈쇼핑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예, 유지하면서 예. 가고 있는 것이고 방송이라는 좀 공익적인 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소셜 커머스는 아무래도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형태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신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소셜 미디어 자체가 신뢰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하지 않고서는 시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안착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한국적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는 건 좋아하는데 바로 이제 장사 속을 들여는 순간에는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그만큼 설득력 있는 발언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친한 친구였다가 갑자기 뭐 상품 팔려고 나오면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차피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퍼스널 미디어, 그야말로 대면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도구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친한 사이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죠. 사실 예.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그나마 쉽게 이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너무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을 때는 이제 이제 빠지는 걸림돌이 거죠. 되는 것이죠. 예, 빠지는 거죠.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앞부분에서 좀 미디어 총론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 이슈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이제 방송 산업 관련 이슈들에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송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뭐 어느 분야든 좀 그런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양극화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인데요. 네. 뭐 빈익빈부익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대형사 중심의 정책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중소형사들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여기도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좀 큰 회사와 작은 방송사라든가 균형적 발전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대한민국 전반의 산업처럼 예. 사실은 양극화가 이 미디어 부분도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밸류 체인별로 또 이렇게 달리 볼 필요가 분명히 이 미디어 예. 산업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컨텐트 분야, 그다음에 플랫폼 분야, 네트워크 분야, 단말기 분야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밸류 체인상의 기존의 너무 단말기 산업 위주로 대한민국이 미디어 산업이 구조화되고 운영돼 왔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단말 회사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개나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 자체가 단말기 위주로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거는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미디어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플랫폼이나 컨텐츠나 이쪽의 영역에서의 그 발전도 있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예. 네트워크 분야 측면에서 보면 그 통신사업자 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 속도의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과 컨텐츠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과연 있냐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할 정도의 수준이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과 소위 중소기업을 갖다가 이쪽의 컨텐츠와 플랫폼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코 어느 쪽은 행복하고 어느 쪽은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 둘 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미디어 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방송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는 중소 그 방송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롱테일 전략에 꼬리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많지 않지만 작은 시청자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라. 뭐 이런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꼬리에 해당되거나 등에 해당되는 허리에 해당되는 컨텐츠의 특징이 비용이 덜 든다는 거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다라는 개념인데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비용을 투여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그 매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에 주력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디지털 미디어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엔스크린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바일의 발달에 의해서 그야말로 누구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해당되는 컨텐츠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특화시키더라도 그야말로 다양한 매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분명히 쓸 필요는 있다. 예. 라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제 방송의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유통 채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케이블 TV가 이제 사실 선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 IPTV 또는 이제 위성 TV,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땅 따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IPTV의 진격도 만만치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점에서 이제 균형점이 형성될 걸로 보시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올해 말이면 기존의 케이블 TV와 IPTV와 위성방송으로 얘기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미디어 비즈니스가 거의 사이즈로 보면 아마 가입자 베이스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이제 IPTV가 늘고 케이블 TV가 줄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한 1000만 정도에서 만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1,600만 정도에서 만나는 개념으로 갈 것 같은데. IPTV가 1,600만, 케이블 TV가 이미 1,600만 가구가 돼 있는 거죠. 1,600만 정도에서 만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나누다 보면 합쳐서 1,600, 1,600이면 이미 3,000이 넘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 가구수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네.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제 가구별로 TV 세트가 이미 2대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따로 보는 거죠. 예. 거기다가 모바일 폰에 의해서 보는 거와 PC에 의해서 보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기존의 아날로그 시장을 이제 급격하게 디지털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 가겠지만 예. 지속적으로 새롭게 가입자들이 확보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자들이 엔스크린 전략을 어떻게 피냐에 따라서 가입자 규모로 보면 거의 1,500만을 전후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언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예. 현재의 IPTV나 케이블 TV나 대한민국의 그 사업자들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가입자 한 명당 그 올리고 있는 매출의 규모가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저가 시장을 형성해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가입자만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한국 미디어 산업의 큰 구조적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신문 산업은 자체 경쟁에 의해서 지금 구독률을 너무 떨어뜨린 게 문제인 것 같고 방송의 경우는 처음에 케이블 TV 출범 당시에 정책적으로 가격 책정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어의 문제, 업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그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내는 구독료나 시청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 전반이 너무 어려운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가에 지불을 하는 그 미디어 시장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 당장은 비용을 별로 지불하지 않는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결국은 그 미디어 산업에서 돌아가는 그 자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양질의 컨텐츠와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더욱더 상업화되겠죠. 네, 더욱더 상업화되고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 과다한 예. 형태의 폭력이나 언어 폭력 포함해서요.
폭력이나 음란한 그런 그 측면의 컨텐츠를 갖고 일시적으로 시청률을 높이는 형태의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 가능했던 그런 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는 그거에 의한 뭐랄까요, 이 부가가치 그런 측면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가격을 더 내려고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저가의 소위 지불을 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구조에 소위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끊는 거는 끊는 능력이 되는 쪽에서 끊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사업자들 중에서 끊을 수 있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예. 정부가 끊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저가 시장의 경쟁을 하면서 낮은 질의 컨텐츠를 내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시장 전 세계 OECD 국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사이즈로 가고 있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미디어 시장을 놓고 볼 때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를 다 빼내는 거죠. 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되기 위해서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수신료에 의해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쪽의 유료 방송과 소위 지상파 민영 방송들 포함해서 광고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장 자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컨텐츠에 돈을 내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마치 공짜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돈을 내고 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가의 수신료 시장 자체가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양질의 컨텐츠에는 돈을 써야 된다는 개념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의 수신료의 수준을 현실화시키는 개념으로 전체 방송 시장의 질서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수신료 개념에는 이제 PP들의 수신료까지 다 포함하시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제 미디어 종사자로서는 상당히 전국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십시일반하는 그 구독료, 시청료 올려줘야 사실 미디어들도 생존 기반이 좀 단단해지면서 상업성을 줄일 수 있는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요즘 뭐 UHD 그 논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UHD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송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SD로 또 HD로 또 UHD로 한 이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의 투자 논리라는 건 사실은 수익이 예상돼야 투자를 하는데 방송사들이 하는 SD, HD, UHD자는 그거 한다고 해서 시청률 올라가지 않거든요. 전혀 수익, 광고 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특히 작은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된 건가요? 방송사들이 장비업체에 끌려다니는 문제인가요? 꼭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UHD 논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사실 HD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뚱딴지처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디어 산업이 단말 산업이 우선시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고 거기에 UHD TV 이슈도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이제 그 성과로서 그런 정책의 성과로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쓴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과로서.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그러한 그 단말기 시장에서의 걸출한 사업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에는 기존의 방송 사업자나 또 수용자들이 시청자들이 그만큼 지불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방송 사업자들이 추가로 수익을 얻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이상한 투자인 거죠, 사실은. 네.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HD로 전환하는 정책을 피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사업자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전환에 너무 몰입을 거죠. 했을 뿐이지. 전환에 몰입만 한 거죠. 예. 비용만 사업자들이 전담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사야 되는 시청자들도
비용을 지불한 것이죠. 근데 시청자들은 방송사업자들이 HD로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고화질이라는 형태로 TV를 향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HD를 가기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수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시장의 안정과 제대로 된 미디어의 생태계를 생각하면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민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미디어 미래연구소의 김국진 소장님, 오늘 나오셔서 통신과 미디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통찰력 있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국진 소장님 감사합니다.